자, 이번 시간에는 2교시 3교과에서 지역사회복지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을 공부하실 적에 보면은 이제 보통 묶어서 하실 적에는 지역사회복지론은 행정론과 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정책론은 법제론과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인행사는 실천론과 이렇게 묶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교과가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어서 좀 띄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이니까 지역사회가 뭔데? 이거죠. 지역사회는 뭐냐? 동질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또 이질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모인 이런 지역사회를 나눌 때에는 동질적 지역사회, 이질적 지역사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지역사회의 개념을 지리적 지역사회로 불러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리고 저도 이 정의에서 그냥 지리적 지역사회로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역사회란 뭘까? 지역사회란 뭘까? 일정한 공간 범위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합 또는 집합체라고 지역사회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간 범위가 어떤 공간 범위냐는 거죠. 지리적 공간 범위도 있고 사이버 가상 공간 범위도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 또 물리적 공간 범위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리적 지역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가상 공간, 사이버 공간, 특히 통신을 이용한 공간 범위를 주로 이용하는 것은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생활하는 그런데 이 생활이라는 개념이 거주의 개념이냐, 거주의 개념이냐, 아니면은 같이 관심을 갖는 영위하다, 관심을 갖는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느냐를 가지고 같은 공간 범위에서 같이 살아가는 이렇게 표현하면 지리적 지역사회의 성향이 가는 것이고, 같이 같은 관심사를 즐기는 관점으로 보면 기능적 지역사회가 될 거예요. 물론 우리도 지리적 지역사회에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만, 화성에 물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선생님들 노년에 화성에 수학여행 갈지도 몰라요. 또 화성복지도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생각해 보는데, 지리적 지역사회는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능적 지역사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지리적 지역사회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기능적 지역사회의 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자, 1번 보시면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리적 구역을 전제로 일정한 지역에 사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합체, 지리적 지역사회라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겠지요. 또 지리적 지역사회는 물리적 지리성 및 지역적 경계를 갖는다. 역시 지리적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지역, 동질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성요소로 한다. 거기 지역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기능적 지역사회로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지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같은 공동체, 결속체나 연대감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또한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란 단어 때문에 지리적 지역사회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 박스로 지리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선생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계 한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네에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동네에 사시면서도 사회복지라고 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같이 영위하는, 주로 통신이나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지역사회 개념으로 변환시켜서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의 와렌이 제시한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 척도로 와렌이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지역사회가 지역사회의 자치성은 어느 정도인가? 자치성.
첫 번째 비교적 도로 지역의 자치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의 일치성은. 또 그러면 주민들의 심리적 동질성은. 동질성. 또 그러면 네 번째, 그 지역 사회에는 무수히 많은 체계,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체계나 제도가 얼마나 대등한 관계에서 운영되는가, 수평적 체계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느 지역 사회든 하물며 서울마저도 완전체로서 독립성을 가진 지역성은 없겠지요. 완벽한 자치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100%의 재정자립도는 서울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농산, 어촌에 해당되는 행정구역들은 자치성은 거의 없다. 아무리 사회복지사업을 지방 이양산으로 운영한다 해도 국가 보조금이 있지 않고서는 운영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앞뒤 다 자르고 하니까 강남구, 강남특별행정구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갑자기 강남구청장이 욕을 먹고 강남 사람들이 뭐냐면 계층 분열을 이끈다고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지요. 왜냐하면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처럼 세금은 가장 많이 내면서 결국에 혜택은 가장 조금 돌아오니까 우리가 많이 내고 조금 받는 것도 인정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돼야지라고 그 말을 좀 싸납게 말했다가 단어만 남아서 강남특별자치구 이런 단어만 남아가지고 지금 그냥 아마 이제 선거 때가 된 거죠. 그것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강남구청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마침 진짜 욕은 자꾸 야당 쪽으로 이렇게 야당에서 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은 내년이 총선이잖아요. 아따 잘됐다. 이거 강남구청장 이번에 바가지로 욕을 먹여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차기에 내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선거 때라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서비스의 일치성. 서비스의 일치성. 우리가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면 국토 이용의 효율적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지요. 그걸 의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생님들 중학교 때 배웠을까?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지 이론.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자녀분들을 어떤 부동산에 투입을 시키려고 하신다면 꼭 경제지리를 배우도록 해야 되거든요. 경제지리에 보면 사실상 부동산 학개론의 기초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부동산을 몰라서 그렇지 부동산 이론은 어디로 땅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더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을 이미 고등학교 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 학생들은 그냥 시험으로만 배우다가 그렇습니다. 중심지 이론이 나오는데 교통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고위 중심지로 큰 도시로 작은 도시는 다 빨린다고 되어 있어요. 흡수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선생님이 잘 아시는 수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수원 과정은 수원성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 애경백화점 있고 뭐가 있는가? 없습니다. 애들도 보면은 학원을 어디로 다니고 노인분들이나 가정주부들이 바람쐬러 오면 어디로 나오는지 우리가 보면 노인분들이 나와서 얼마나 쓴다고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1,000원, 2,000원이 모여서 그 골목상권을 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교통이 발달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은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벌써 고등학교 수준만 되어도 주말학원은 다 문 닫습니다. 다 요리 올라와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교통의 발달은 그냥 기본 경제를 다 죽이고 기초 경제만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천안도, 충청남도의 천안도 사실은 수도권으로 빨릴 것이고 뭐 용인도 지하철 생겼다고 좋다고 하지만 용인도 사실은 본래부터 물론 주거도시 배드타운이었지만 용인은 더 이상 배드타운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없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서비스의 일정, 아프면 어디가? 거기는 뭐 강남병원이나 수원의 종합병원 없습니까? 아주대병원 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디로 와? 현대병원, 현대아산이나 삼성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또 거기에 대학이 없습니까? 빠른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와? 가능하면 인서울에 가면서 자꾸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그 지역 사회에서 다 제공할 수 있는가? 자, 그것도 비교 기준이 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주민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수도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죠. 아파트 값만 오르면 이렇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평적 체계성.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슨 기능 중심의 도시지요? 관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도지사가 있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있고 여러 부서가 국장과장의 개선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광 업무를 중심으로 나머지는 전부 보조 기능만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경기 북부에 있는 경기 제2청사. 저는 집에서 갈 때 그쪽에 가시려면 여기 수원에서 출발하거든요. 수원에서 아침 6시 한 반 정도면 그 북부 가는 통근버스가 있습니다. 통근버스 타시면 한 40분 선생님들은 거기 제2청사에 가서 충분히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교통은 좋습니다만 그 북부에 있는 경기 북부에 있는 도시들은 군사도시잖아요. 행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기능은 국정에 의해서 군사 기능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보조 기능만 수행을 하거든요. 얼마나 그 지역 사회를 운영하는 기관 기구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보적 관계에 있느냐를 따져보는 때 돌출된 것이 바로 그 지역 사회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관광도시, 농업도시, 상업도시, 군사도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와레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기능을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와레는 제시할 때 좋은 지역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좋은 지역사회란. 그래서 좋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인격적 관계. 신흥 도시와 같은 데는 좀 보수적인 분들이 이사를 안 가려고, 아무리 아파트 값이 올라가도 이사는 안 가려고 하는 것 등이 바로 인격적 관계가 없고 그야말로 완전히 개 남부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보수적이면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의 인상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가치가 바로 인격적 가치라서 그렇습니다. 좋은 지역 사이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권력이 폭넓게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 소수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좋은 지역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집단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집단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양한 소득 집단, 다양한 인종 집단, 물론 서구에 와레는 주장이니까 인종 집단이 나오죠. 다양한 종교 집단,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모두 두루두루 더불어 살 수 있어야 좋은 지역 사회라고 할 수가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권력의 분산도 두 번째 설명했지만 좋은 지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기 주민들의 자율권도 조정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력을 극대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 영어를 너무 정지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협력을 극대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 했는데 어떤 지역사회는 상부상조나 사회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을 이렇게 단어를 번역하니까 이렇게 너무 정지하게 딱딱하게 됐습니다. 어떤 좋은 지역사회는 이렇게 5개로 와렌이 제시를 했습니다. 인격적 관계, 권력의 분산, 다양한 집단의 수용, 그리고 자율권 보장, 그리고 사회연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는 서비스 영역이지만 언제나 나오는 영역이죠. 우리가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20%는 긴장을 푸는 문제, 20%는 난이도를 높여서 성적순으로 논다면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 나머지 60%가 보편적으로 시험 보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맞힐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시험을 끝나고 나면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이런 문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리가 없어. 사실은 맞으라고 줬더니
시험 보는 사람은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놓을 때가 이거 함정이야. 자기가 스스로 함정을 파가지고 틀려갖고 와 막.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20%는 자, 긴장 풀고 긴장 완화용 아주 쉬운 문제를 낸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거기 지역사회의 기능 나와 있죠. 인행사회도 잠시 한번 다뤄봤습니다만 지역사회 기능을 볼 때에 탈코트 파슨스의 사회체계. 탈코트 파슨스는 사회체계를 4개로 위계를 잡았습니다. 4단계로. 가장 상위의 체계를, 사회체계 위계를, 가장 상위 체계를 문화체계라고 했고, 가장 최상. 그리고 실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실제 운영체계를 사회체계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할 담당자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인격체계. 적어도 인간사회에서 인간구실을 하는 것을 인격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도자로서 인간 역할을 하면 품격체라고 그러죠. 품격. 어떤 인격과 품격은 인격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래 지지리로 가난하고 그야말로 땅 파먹고 살게끔 가난할 적에는 인격체만 되는, 왜냐하면 짐승이나 다름없이 먹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인간은 짐승과는 다른 뭐가 있어야지 할 때 인격체란 말을 쓰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땅 파먹고 살 만큼의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품격이란 말을 쓰죠. 품격. 품격은 귀족스러움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뭐 초등학교 때는 그 육두품, 왕, 성골, 진골, 그 화랑도 뭐 골품제도, 화백제도 이렇게 신라 나오는데 그 골품제도 보면 골이 뭔지 아시? 골은 왕족을 말해요. 왕족. 그 선생님도 갑자기 일어나다가 무릎에서 뻑 소리 나십니까? 안 나? 나는 분은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뼈다구 소리가 들린 거잖아요. 왕족이 안 난 분들은 아직 왕족과는 좀 거리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때문에 괜히 뭐 관절이 어떻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소의 고통스러워도 왕족의 후예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진골이라고. 그래서 성골, 진골 그러는데 성골은 성스러운 뼈다구, 진골은 진짜 뼈다구 이렇게 이제 왕족이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품이라고 하는 것은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것처럼 귀족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왕정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귀족이라는 것을 양반, 선비하는 것처럼 사회의 지도자로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품격, 품위를 갖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인격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사회에서 인간구실을 하는 체계. 맞으면 역할 담당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행동적 유기체. 행동적 유기체는 살아있는 것들로서 예비 자원의 의미를 갖는 것이 행동적 유기체라고 이렇게 위계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 사회체계는 실제 운영체계라고 그랬어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운영하는 것에는 정치, 체제도 시스템, 제도도 시스템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정치 시스템도 있고 경제 제도도 있고 사회 제도도 있고 복지 제도도 있고 가족 제도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길버트와 스펙트는 길버트와 이자가 들어가는 스펙트는 바로 요걸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실제 운영하는 체계에는 맞으면 체계 시스템이니까 정치 제도도 있고 종교 제도도 있고 가족 제도도 있고 뭐 경제 제도도 있고 또 복지 제도도 있고 등등등등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실제 운영하는 체계는 다양한 제도, 소위 사회복지대에서 레처가 말한 것처럼 사회복지란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이다라고 할 정도로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특히 많은 사람들이 복지 그러면 사랑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교정복지 어떻습니까? 교정복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정복지 그러면 교정복지는 교정을 받고 있는 수인들의 인권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정치적 발언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가둬버림으로써 정상성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강경한 처벌. 헌법 제10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 말을 분석하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걸 반대해서 그러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없는 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자는 행복을 추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참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싸나우니까 행복 추구에 제한을 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뿐이지요. 그게 바로 교정복지예요. 교정복지. 그래서 교정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정상성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지 그들을 위한 복지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정치제도나 모든 것들은 다면적, 다타원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영순위로 말한다면 여기는 사회 통제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사회 통제의 기능을. 종교 제도는 우리의 현실에는 맞지 않지만 이슬람 원리주의나 기독교 원리주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로 주민 동질성을 만들어가는 사회 통합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버마, 미얀마지요. 미얀마나 태국에 있는 불교 승려들이라든지 아니면 크로아티아나 저쪽 보스니아 전쟁에 때 그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우리 하면 다 사랑 자비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타 종교에 대한 엄청난 그냥 살인을 자연스럽게 집단 학살을 자연스럽게 20만 200만씩을 그냥 자연스럽게 죽여버리잖아요. 종교의 명 신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라고 그래? 행정론에 나온 것처럼 외부의 갈등 요인을 만들어오면 뭐가 장점이 있어? 내부 결속력이 강해지거든요. 내부 결속력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사회통합. 좁은 의미의 사회통합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가족제도는 다양한 제도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주로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을 해요. 물론 옛날처럼 대확대 가족일 때는 사회화의 기능을 당연히 수행을 했죠. 선생님께서 엄마의 입장에서 자녀분들과 생활했던 것이 하루에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가족 생활 아닙니까? 일어나라, 학교 안 갈래, 때려칠래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전쟁을 시작하죠. 저녁에 왜 늦게 들어오냐? 왜 잠 안 자냐? 너는 학교에서 잠자냐? 또 전쟁으로 하루를 끝내는데 그 시간마저도 보면은 아침에 정신없이 밥 먹고 가고 그리고 저녁 때 학원 갔다가 오면은 10시, 11시, 10시는 넘어도 11시. 초등학생은 이제 좀 일찍 오겠지만 중학교 넘었으면 11시쯤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씻고 자면은 눈은 마주치시나요? 자녀분들과? 뭐 이렇게 거의 시간이 없이. 그런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예의범절이지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서로 막말하기 시작하면 애들도 그냥 쓰지요. 편하다고 서로 비속어를 써버리면 애들도 그냥 써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를 통한 예의범절을 배우게 되는데 요즘은 그것도 못하죠.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다. 주로 누가 해? 초등학생이나 어린애들은 싱크빅 선생님이나 윤 선생 영어 교실에서 헤이, 굿모닝 해가면서 영어로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 가정의 사유화 기능은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의 기능 그러면 현대 가족은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단순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유화 기능을 한다라고 기초적 사유화를 수행한다고 씁니다. 경제제도는 주로 경제, 생산, 분배, 소비와 같은 경제 기능을 수행하고 우리가 지금 몸을 닫고 있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달라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장애가 없는 사람도 더불어 살 수 있게끔 정상화의 이념과 사회통합의 이념을 가지고 더불어 살게끔 하는 상부상조 또 사회연대, 연대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은 개념이 다릅니다.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성을 바탕으로 같은 사람끼리 같이 가자는 것이고 사회연대는 달라도 같이 이념이 달라도
삶의 질이 달라도 장애의 정도가 달라도 같이, 달라도 같이. 그래서 여기는 동질성을 바탕으로도 달리 여기는 이질성 속에서도 같이 이렇게 해는 단어가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서비스 문제로 언제나 그냥 나오는 거죠. 서비스 문제로. 맨날 이쪽 복지 나오더니 복지 나오고 요거니까 이제 이쪽을 이렇게 냈지요. 지역 주민들을 하나의 규범에 가능한 한 말하자면 일치시키려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는 정치제도. 이게 바로 사회통제 기능이거든요. 하나의 규범에 일치시키려는. 제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만 뭐 서비스 문제는 주요하게 진짜 준비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문제. 다음에 목차 2번에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접근 방법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왜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은 결국에 지역사회 단위의 복지가 왜 필요할까? 저 먹고 사는 것은 지가 알아서 하지. 저 먹고 살 것을 지가 하지 못하면 시설에 들어와서 옛날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든지 작업장법이라든지 하는 것처럼 들어와서 일을 하거나 들어와서 살아면 되지. 근데 왜 지역사회에서 그걸 맡으라고 그래? 그 이유가 첫 번째 가족제도 변화입니다. 가족제도 변화. 가족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다니까 이제는 그런 문제가 몇몇 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맡아주자. 지역사회 차원에서. 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옛날에는 지역사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 해결이나 인간의 욕구 충족이었는데 그 주로 화폐적인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삶의 목적은 뭡니까? 삶의 목적. 각자 다르시겠지만 내 자식과 편안하게 별다른 무탈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애들 공부 잘하고 뭐 가족들이 안 아프고 이렇게 해서 좀 소위 질적인 영역을 따집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어렸을 때나 70년대의 분위기로 본다면 뭐라고 했어요? 많은 가정들이 한 끼라도 좀 편안히 배불리 먹일 수 있고 식량 가지고 걱정 않고 물질적 개념이었거든요. 물질적 양적 개념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이제는 물질적 양적 개념은 당연하고 소위 심리적 질적 개념으로 많이 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런 개념,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양적 개념을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997년에 IMF 사태가 왔을 때 김정은 씨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적 풍요를 좀 너무나 가난하고 돈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날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도 주세요. 심리적 만족을 지라고 합니다. 지. 그래서 합쳐져서 복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옛날처럼 빈곤이라고 표현되는 화폐적 욕구만이 복구 대상이 아니라 화폐적 욕구 이외에 다른 비화폐적 영역의 욕구도 많이 급증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복지의 대상은 빈곤과 질병이더니 이제는 아동, 노인, 인간 범죄로 넘어가더니 이제는 환경까지도 인간 복지의 영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화폐적 욕구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욕구가 증대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 두 번째, 또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역할 비중이 커졌다. 이런 것도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가 필요한 배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개념의 특징 쭉 목차는 적어놨습니다만은 7번 제일 밑에 줄. 제일 밑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는 전문가 및 비전문가의 지역사회 활동을 포함한다. 선생님 알다시피 사회복지 실천은 우리가 앞선 주에 배울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펼치는 전문적 활동이자 원조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사회복지사라고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펼치는
전문가의 활동이다. 실천은 뭐냐면 원조 활동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개별 사회사업도 사회복지사가, 집단사회사업도 사회복지사가 하는데, 문제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지역사회복지는 당연히 전문가가 하지만 전문가보다 비전문가가 훨씬 더 많고,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 현장에 가다 보면 전문가는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비전문가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아예 전문가는 그냥 얼굴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말을 지역사회복지는 전문가 및 비전문가의 지역사회 활동을 포함한다. 너무 점잖게 썼어요. 비전문가의 역할 비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게 뭐 직설적인 표현이 될 겁니다. 앞에는 있는 6가지는 읽는 것이, 선생님의 수준에서 읽는다는 것이 좀 웃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샥 옆으로 지나가 보세요. 그 다음에 260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특성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모든 사회복지나 사회복지 실천의 양대 이념, 그러면 누구나 정상성 범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정상화의 이념. 누구나 차별 없이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사회통합의 이념. 양대 이념은 뭐 모든 복지에서 다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주민이 주인된 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주민참여의 이념. 그리고 시설이 아니고서도 충분히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탈시설화의 이념. 그것이 가능하려면 복지 관련 기관끼리 긴밀한 연계성이 확립돼야 된다. 네트워크화의 이념. 이렇게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은 당연 이념이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주인됨을 확인하는 주민참여의 이념, 탈시설화의 이념, 그리고 기관 간 협력성의 이념으로서 네트워크화의 이념, 이런 이념을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이라 하고, 자, 지역사회복지의 특징 5번의 지역성, 당연 특징이죠. 지역성. 또 그런가 하면은 지역사회는 얼마나 많은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겠어요. 복잡 다기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 한 그런 욕구 어느 하나도 가능한 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한다. 라는 것을 세 번째에 있는 포괄성이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통합성 또는 조합성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는 달라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통합과 연결되겠습니다만은 연대성, 또 그런가 하면은 바람이지만 예방성. 사실은 사회복지는 아무리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을 강조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죠.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구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예방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예방에도 노력을 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번 이 정도에서 예방성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의 정의 나와 있고, 거기는 좋습니다. 거기 재가복지. 재가복지라고 하는 그 배경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재가복지.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클라이언트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클라이언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가? 거기 261쪽의 2번 첫째 줄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재가복지 서비스란 여러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자원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또는 이용시설로 통원하게 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는 3가지가 있죠.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는 3가지. 원칙이 뭐예요? 재가복지 우선 제공의 원칙. 그 다음에 시설급여. 3번째 특별한 경우에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하되 그럴 수 없는 경우에 시설급여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즘은 만성질환자에서 노인 문제 빼놓고는 특별하게 존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가급여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재가급여의 3대 핵심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3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또 그다음에 뭐 주야간보호사업 뭐 이런 데 쭉 있는데 우리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 이렇게 3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의 등장 배경 그냥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재가복지 탈시설화, 또 정상화와 사회통합도모, 가족 부양에 대한 사회적 변화, 가족 부양이라는 문제가 있죠. 보통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족 부양, 만성질환이나 어린애 또는 노인에 대한 양육 부양은 누가 있었어요?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들이 그걸 맡았어요. 여성 중심의 돌봄 서비스였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중심에서 고학력의 고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인력들은 밖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저학력 수준에 있어서 부가가치성이 작은 여성들은 그걸 맡아도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녀 구분 없이 이미 다 고학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창출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란 이름으로 그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돌봄 서비스에 얽매여 있는 것은 국가 자원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이제 이런 여성들 중심의 돌봄 서비스는 신사회적 위험도 아니죠. 옛날에 신사회적 위험의 여성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첫 번째 사회보장이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위험을 8가지를 제시하는데 가장 앞에가 뭐예요? 가장 앞에가 출생, 양육, 실업 이렇게 여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의 영역을 국가가 맡아주겠다라고 사회보장기본법 가장 첫 번째 순위에 매겨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시면 가족 부양에 대한 사회적 변화, 그다음에 그런 대상자의 증가, 사회복지 욕구의 복잡다기와 지역사회의 중요성 증대 이런 것 등이 등장하면서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 통원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고 등장하게 되었다. 다음에 재가복지 특징 1번 체크하셔야 되겠죠. 재가복지는 완전 무결하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를 채워주는 거죠. 부분적 제공입니다. 부분적 제공이다. 또 가족 및 이웃의 사적 보호를 전제로 한다. 원칙은 가족이 아니면 가족이나 이웃은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가족이 이끌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지역사회라는 고 이름으로 이웃의 지원도 반영이 된다는 것을 가족 및 이웃. 그다음에 가족복지 서비스이다. 그래서 서비스 시설의 지역적 배치가 중요하다. 새로운 서비스 체제를 구조화한다.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에는 복지의 범위가 지방 인구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인구 비율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고 해도 노인 인구분들이 몇 명 되겠어요. 애들은 태어나겠어요? 또 요즘 건강이나 사전 건강검진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의 범위가 노인 영역이 아니고서는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가면 도시에서는 미치겠다고 하는데 시골에 가면 사회복지 전담공원에 가면 거참 누가 와야 업무를 보지. 거기는 더욱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리치아웃을 해야하잖아요. 리치아웃. 오토바이나 소형차를 타고 이게 다니면서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요즘 노인분들 참 똑똑하고 자녀들도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굳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다 알아서 전화로 다 검진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것처럼 할 일이 없어 이런 표현을 참 조심스러운 용어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작년 재작년에 많은 가슴 아프게 자살한 이런 분들도 생겼지만은 요즘 사회복지계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회복지계가. 그리고 노인
보호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개나거리 나오다 보니까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이제는 노인분들도 그런 데는 안 가지. 한때 여기 보면은 뭐 호텔같이 만들어 놓은 용인에도 이런 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다 부도나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그분들이 뭐 부도 내려고 도망갔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운영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된 거죠. 노인분들은 아주 뭐 이제 질 높은 데서 이게 사시다 보니까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움직여 버립니다.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벅차하시고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로 지역적 배치가 중요하다.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 해도 농산 어촌에 배치하겠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집 앞에도 바로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서울로 한번 오시더니 안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냥 워낙 주민센터에 그 6층에 있는데 뭐 그림치료, 음악치료, 모든 시설이 다 한판에 슬리퍼 신고 움직이는 시스템에서 참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좀 일본식 건물에 이게 빡빡이 좁은 데서 이게 갇혀 있는 것과는 전혀 환경이 다르지요. 지방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이게 다른데 그래도 노인복지시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수도권이니까 있는 거예요. 농산어촌에 가면은 아동복지시설 주겠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주겠지만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안 둘 거예요. 둘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재원을 들여서 설사 적자 운영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서비스 시설의 지역적 배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구조한다 해서 자꾸 인간의 욕구 욕망이 자꾸 세분화되고 다원화되다 보니까 바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도 대단히 중요하다. 어디에? 지역사회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고. 다음에 선생님들 262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 262페이지에서 한 문제가 나오죠. 262페이지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그다음 맥릴의 원칙과 존스와 디마치의 원칙이 있는데 시험 공부 하는 사람들은 짜증나죠.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5번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 뭐 7번, 뭐 14번 이렇게 폭력이죠, 폭력. 딱 한 4번 정도는 한눈에 들어오고 5번 정도는 시험 공부 한번 노력해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7번까지. 근데 여기에서 한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시험이기 때문에 글자를 봐야 돼서 그런 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 맥릴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지역사회 조직은 사람들과 맞아.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관심을 둔다. 그냥 교과서를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관심을 둔다. 1차적 클라이언트는 바로 지역사회다. 그리고 3번 체크하시고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수용돼야 된다.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보건과 복지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문장이 돼야 되는데 어떤 교과서에 되어 있으니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모든 지역사회에서는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는 상호의존적이다. 상호의존적이어야 한다. 또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조직은 일반적인 사회사업의 한 분야이다. 그래서 맥릴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존스와 디마치 같은 경우 보면은 역시 똑같이 맥릴인 것처럼 지역사회 조직이나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똑같이 1번은 같이 가져가고 있지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의 원칙. 여기는 주민들의 개별화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개별화지요. 지역사회 특성이 고려된 복지가 제공돼야 된다. 지역사회 특성이 그 개별화 원칙이고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은 자기결정. 이때 자기결정로 누구의 자기결정? 주민들의 자기결정이 아니라 지역사회마다의 종래에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적에는 2005년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규범적 욕구로 정리한 대로 똑같이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방 이양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도 지역사회마다 특성에 맞게 개별해야 되고 지역사회마다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운영돼야 된다. 다음에 4번 또 5번은 1번과 연결되고 6번 다 안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7번 존스와 디마치는 지역사회 복지는 사업 수행 구조가
단순해야 된다. 거기는 생소하게 줄을 쳐놓으셔야 되겠죠. 지역사회 복지는 또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그 사업 수행 구조가 단순해야 된다. 다음에 8번, 9번 누가 이걸 틀리겠습니까? 8번, 9번 그냥 씩 한번 읽어보시고 10번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집중의 원칙과 분산의 원칙이 조화로워야 한다. 이걸 보통 행정학에서는 적도직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조직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조직 목표 달성이라고는 생산성에 있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뭐 말할 것 없이 집중이에요. 집권이지요. 집권이 뭡니까? 의사결정 권한을 한 사람이나 하나의 부서에서 갖고 일사불란하게 지시하 명하고 보고를 받는, 즉 계층제의 원리와 명령통일의 원리를 엄격하게 진행해버리면 조직 목적 달성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관료제처럼.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나 그래버리면 조직 구성원들은 있으나마나는 조직의 부품,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생산성 증대나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집중, 즉 집권적 운영체제가 필요하지만 조직 구성원들의 운영을 위해서 소위 분산의 원칙, 각 면마다,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필요한 사업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중과 분산의 원칙의 조화를 거기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11번 안 읽어도 들리지 않고 12번 역시 저쪽 맥닐과 똑같은 주장을 하죠. 지역사회를 조작하거나 자기 느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행되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 여기 맥닐의 3번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13번 안 읽어도 되고 14번 모든 지역사회가 하고 있죠.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그 행사예요. 물론 그 모든 지역사회가 성공하는 건 아니지요. 서울의 유등축제나 진주의 유등축제, 또 저기 어디 무주의 반딧불 축제, 김제의 지평성 축제, 무안의 이런 몇 개, 이런 몇 개는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그 지역사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하지만 많은 지역사회는 빚만 남긴 이런 것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줄을 쳐놓으실 것은 존스와 디마치에서 7번, 10번, 그리고 12번, 12번은 거기 있고 12번, 그리고 14번. 하나 더 온다면 1번 똑같이 맥닐과 똑같으니까 1번, 7번, 10번, 13번, 아니요 12번, 14번 이 정도면 맥닐과 또 존스 디마치 것을 어느 정도 합쳐서 우리가 정리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것은 어떻게 시험이 나와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가치가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가치 제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성, 지역사회 복지의 다양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 어떤 선생님들은 지역사회 복지에서 실천, 그럴 때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 왜냐하면 이게 가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다양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 2번에 보면 다양한 문화 집단에 관한 지식을 쌓고 문화적 동질성 개념을 이해하고 상이한 관점을 수용하고 상이한 관점을 이용하여서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에도 서로를 인정하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기결정과 역량 강화. 자기결정과 역량 강화. 거기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전국에 똑같이 지역사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하는 것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에 걸맞게 지역사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반영되어서 이끌어져야 된다는 것을 자기결정이라 하고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주체의식을 높일 수가 있다 해서 거기 역량 강화는 클라이언트의 자치 능력, 즉 지역 주민들의 자치 능력이나 자율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역량 강화라고 지역 복지 실천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클라이언트는 지역 주민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비판 의식 개발, 상호 학습, 또 그런가 하면 자원의 균등한 배분, 사회 정의에 대한 헌신. 그냥 굵은 글씨로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 제목은 지역복지 실천에 대한 가치라고 했지만 다음 중 지역복지 실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 상호학습 이런 거에서 5개에서 한 7개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오늘은 지역사회복지의 역사까지만 하고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시죠.